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스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열한 갈등을 통해 과거의 선하고 나약한 주인공, 즉 백조는 소멸하고 악하지만 강한 자아인 흑조가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그려낸 명작.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블랙스완을 보면서 네 가지 닮은 꼴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 완벽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강박에 시달리며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발레리나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지킬 앤 하이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둘째로 몰락해가는 베스와 새롭게 니나를 위협하는 릴리 사이의 이 역학관계는 2부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셋째로 발레라는 소재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는 분홍신과 비교할 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이 극중극 상황에 동화되면서 액자식 구성의 내화를 따라간다는 이 모티브는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카르멘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화 블랙스완에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면모들이 담겨져 있는 듯한데요. 껍질을 깨고 나오려 몸부림치는 새처럼 자신 속 또 다른 자아의 꿈틀거리는 욕망에 의해 나날이 조금씩 그녀는 블랙스완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좌절된 자신의 욕망을 딸에게 투사하려는 전직 삼류 발레리나 에리카, 즉 니나의 어머니의 억압과 통제에 맞서 점차 자신 속에 숨어있던 이 검은 본능을 깨어내며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갑니다. 주인공 니나는 소외와 외로움 속 주변 사람들과 괴리된 채 점차 괴물로 변해가는 그레고르 잠자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녀는 예술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영혼이 되어 스스로가 괴물로 변신하길 선택했다라는 점만이 다를 뿐, 그런 면에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박사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니나는 언제나 타자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니나에게 강박은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일을 뜻하는 우화와 변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강박은 억압과 통제에서 비롯되고 억압과 통제는 대개 실패한 발레리나였던 그녀의 어머니 에리카의 굴절된 욕망 투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강박은 발레 공연의 주연 자리를 따내기 위한 경쟁, 엄마의 지나친 보호와 또 기대, 나이 들어감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 몸매 유지를 위한 식욕의 억제, 불감증 꼬마 소녀의 이미지, 성적 욕망에 대한 억압, 공연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니나를 압박해오고 강박에 대한 니나의 본능적 욕망의 저항은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거나 등을 긁거나 하룻밤 일탈로 술과 마약과 섹스를 탐닉하거나 엄마 몰래 하는 자위행위, 자신만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방문을 닫아놓을 때 쓰는 긴 막대기, 그리고 릴리와의 격렬한 오럴 섹스를 하는 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라내도 계속 자라나는 손톱은 아마 거세하려 해도 끝없이 자라나는 욕망의 상징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장애물은 외부적 요소에서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데요. 니나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뿐입니다. 한 마리 순수하고 순결한 새는 자신을 둘러싼 벽을 깨려 힘겹게 부리짓을 해대지만 결국 그녀가 쪼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설정해 놓은 한계일 뿐인 것이죠. 자기 파괴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통제와 억압은 강화됩니다. 에리카는 딸이 자해하듯 등을 긁는 습관을 보일 때마다 니나의 손톱을 피가 나도록 바짝 깎으며 모든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동안 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이성적인 자아 역시 족쇄를 풀고 뛰쳐나오려는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억압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욕망의 꿈틀거림도 더욱 강렬해지며 두 개의 분열된 자아가 갈등하다 내재되었던 욕망이 분출하는 순간 니나는 완벽한 흑조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니나가 흑조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레고르가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백조였던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흑조로 재탄생하는 니나의 변신은
발레 공연의 준비 과정이라는 통과제의적 시간을 거치며 당위성과 공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탄탄한 극의 완결성 속에서 감독은 관객들을 니나가 흑조로 변신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또 몰입하게 만들며 고조되어가는 이야기 구조와 흑조로 변해가는 과정이 맞물리면서 내용과 형식에 완벽한 합일점에 이르게 되면 관객들은 어느새 무대 위 검은 깃털로 뒤덮인 날개를 펄럭이는 블랙스완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대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치열한 갈등을 통해 과거의 선하고 나약한 자신은 소멸하고 악하지만 강한 자아가 새롭게 재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대는 니나에게 통과제의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니나는 릴리라는 매개를 통해 술과 마약의 힘을 빌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즉 윤리적 도덕적 강박을 깨뜨리고 불감증 꼬마 소녀에서 여성성을 획득한 파무파탈로 진화합니다. 그녀는 이제 성적 욕망의 화신이 되었죠. 순결하고 지적이며 금욕적인 한쪽 면에 치우쳐 있던 그녀가 어두운 다른 한쪽 면, 즉 육감적이고 관능적이며 또 타락한 이 면모를 동시에 얻게 되지만 결국엔 그 어둠의 힘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파국으로 치닫고 만다는 점에서 고전 비극의 완벽한 재현이라 할 만합니다. 캐릭터들 간의 갈등 구조도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순결하고 지적인 니나와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릴리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라면 둘 사이의 갈등은 니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는 엄마 에리카와 니나를 억압과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단장 토마스의 갈등으로 변주됩니다. 자신의 우상인 베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은 니나는 릴리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릴리는 니나 안에 내재된 욕망이 형상화된 캐릭터로서 니나의 도덕적 관념들과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공연의 진행 과정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결국 공연의 클라이막스에서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극한 대립 속에 충돌하며 자신에 대한 파괴적 자해를 통해 통과제의적 의식, 즉 영화에서는 백조의 죽음과 흑조의 탄생으로 표현되었던 형식적 자아의 죽음과 본질적 자아의 재생이 완성되게 됩니다. 영화 속의 많은 이미지들은 무엇인가 반사되거나 조각나 있거나 혹은 일그러진 채로 보여집니다. 영화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품은 거울인데요. 이 거울 속에 투영된 등장인물들의 이미지는 대개 몽환적이거나 변형되어 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니나의 모습, 분할된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그리고 지하철 창문에 음울하게 반사된 모습은 분열된 자아가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된 것이며 거울 속의 환영 그리고 환청과 함께 영화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베스의 물건들, 립스틱, 귀걸이, 손톱 다듬는 줄칼 같은 것들을 몰래 훔쳐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은 니나의 토템적 욕망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이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이들에 대한 살리에르적 질투심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능력의 한계라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질투와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또 파괴시킨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런 감정으로부터 늘 초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연민이 느껴지는 이 불완전한 피조물이란 존재가 인간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향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이 모습이 더욱 매력적인 것은 아닐까. 결핍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산다는 것이 때론 재미없고 지루하진 않을까. 과정을 겪어내고 성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쾌감이 없다면 심심하지는 않을까 따위에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